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정명령이 고려가 안 되니까. 그거죠. 아세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은 계약의 성립이요. 청약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요. 일단 청약은요. 의사표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청약이 먼저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뭐가 돼요? 매매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청약의 구속력 나오죠? 넘기시면. 자, 이게 청약의 구속력이 효력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쭉 연결돼 있어요. 쭉 연결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총칙에서 배운 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자, 청약의 구속력 해볼게요. 청약의 구속력은 청약의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력. 청약은 그러면 의사표시라 그랬죠. 그렇죠?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언제 효력 발생해요? 도달했을 때. 봐, 총칙에서 배운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약하고 난 다음에 청약자가 사망했죠. 그래도 청약이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총칙에 있는 내용인데 계약법하고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달하면 효력 발생하죠. 도달한 이후부터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 요건 이제 계약법에서 나와요.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청약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청약이 효력이 있는 거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안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청약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청약은 효력이 있으니까 청약자는 이 기간 동안에는 철회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그게 좀 보세요. 자, 2페이지 가시면 계약의 청약은 도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왜? 청약이 효력이 있으니까. 그럼 상대방은요. 승낙할 준비를 하거든. 근데 청약자가 갑자기 없던 걸로 하자. 그럼 상대방은요.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보니까 그러면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를 한다 못한다. 못하는데 언제까지 못하느냐. 자, 밑에 조문 나오죠. 528조. 승낙 기간을 정했죠. 그러면요.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으니까 그 기간 동안 청약은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철회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밑에 529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당한 기간 동안 효력이 있는 거죠. 되세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청약자는 청약을 철회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걸 비철회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자 똑같은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청약이 효력이 있잖아요. 그럼 승낙은 언제까지 도달해야 돼? 청약이 효력이 있을 때 승낙이 도착해야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은요. 청약자 입장에서는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기간이고 승낙자 입장에서는요. 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승낙 적격이라 그래요. 승낙할 수 있는 기간, 승낙 적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요. 이 청약은 어떻게 돼요? 효력을 상실하잖아. 그렇죠? 별도로 철회하지 않아도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청약은 어떻게 된다? 효력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효력을 상실했는데 그런데 승낙이요. 언제 도착했어요? 승낙 기간 지나서 도착했죠. 그렇죠? 승낙 기간 여기잖아요. 근데 도착했잖아. 이게 무슨 승낙이요? 연착된 승낙이야. 이게 연착이 된 거잖아. 지금 늦게 도착했잖아요. 자, 연착된 승낙은 일단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청약이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이 도착해봐야 계약 성립해 안 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여기요. 연착이 됐잖아요. 연착이 된 이유가 있을 거다. 연착이 된 이유가 통상의 연착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다. 얘가 통상인지 사고인지는 어떻게 안다? 문제에서 써줍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인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통상은요. 아무 얘기 없어요. 아무 얘기 없으면 그건 통상이야. 그럼 사고는요. 사고가 났다고 써주죠. 그렇죠? 우편집배원의 실수로 연말에 우편물이 폭주해서 이렇게 써준다고. 뭐라고 써주면 그건 사고가 났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써주고 어렵게 써줄 때가 있어요. 어렵게. 그게 어렵게 써주는 게 어떤 거냐? 조문 봅시다. 조문 보시면은 자 승낙 나오잖아요. 밑에 연착된 승낙 보세요. 자 2항 528조 2항이요.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했다. 연착됐죠.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했다. 연착됐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데 도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게 사고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고 문제에서 안 써주고 이렇게 써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국어에서 직유냐 은유냐. 직유 바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은유는요. 말을 돌려갖고 은근하게. 이걸 찾아내야 돼 이걸.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 그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데 도달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사고가. 그럼 사고가 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청약자는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상대방한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연착 또는 지연의 통지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에 의한 연착은 연착 또는 지연의 통지를 해야죠. 통지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안 한 게 사망이야. 사망 봐보세요. 사망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연착, 지연의 통지를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럼 뭐래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대지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요. 연착 지연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됐다고요? 연착되지 않은 거라고요. 자, 연착되지 않았다? 뭔 소리예요? 그럼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연착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죠. 그럼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는 거죠. 성립하는데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이거 물어본다고요. 근데 문제에 나오면 격지자여 대화자요. 문제에서는 언제나 격지자로 나온다고. 왜? 몇 월 며칠 날 청약서 보내서 몇 월 며칠 날 받았다 나올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나오니까 그건 뭐예요? 격지자예요. 그럼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요. 언제 성립해요? 승낙의 통지를 뭐 했을 때? 발송했을 때 발신주의. 그러니까 언제 계약이 성립돼요?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기가 언제냐? 그거 묻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런데 여기요. 통상의 연착 있죠? 통상의 연착 있잖아요. 자, 통상의 연착은 그럼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여기는 계약 성립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조문 볼까요? 통상의 연착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530조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 안 하지만은 뭐로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죠.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안 나와 이제. 그렇게 안 나와. 그건 옛날이고 그거는. 자,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청약자가 승낙하면 다시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이전에는 조문 그대로 물어봤으니까 그럼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나왔다고요.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 이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다고요? 청약자가 다시 뭐하면? 승낙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죠? 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계약 성립하죠. 언제요?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가야 돼요? 중간에 끊으면 안 되고 쭉 가야 돼. 그렇죠?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언제 효력 발생해요?
도달하면.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효력이 있냐고요. 승낙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동안,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 동안 청약은 효력이 있어요. 그럼 청약자는 그 기간 동안에 철회를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고, 상대방의 승낙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승낙 기간 지나서 승낙이 도착했죠. 뭐예요? 연착됐죠. 그렇죠? 그럼 연착된 이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얘기 없으면 통상이고 뭐라고 써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렵게 써준다고.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 그 얘기는요, 사고가 났다는 얘기죠. 사고가 났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연착 지연의 통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연착 지연의 통지를 하면요, 계약은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연착 지연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럼요,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무슨 소리예요? 그럼 계약은 성립한다. 언제?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을 때. 그렇죠? 그럼 여기 통상의 연착 남았잖아요. 그럼 통상의 연착은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조문 거기까지 나와요. 그렇죠?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다시 청약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승낙할 수 있죠. 청약자가 다시 승낙하면 뭐가 된다? 계약은 성립한다. 그렇게 물어본다 이게. 됐죠? 자, 이번에는 밑에 보세요. 자, 그 계약의 성립 객관적 주관적 합치는 또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밑에 교차 청약 보세요. 교차 청약 말 그대로 보시면 청약만 두 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렇죠? 얘도 청약하고 얘도 청약한 거잖아. 청약만 두 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원래는 계약 성립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런데 주관적 객관적으로 합치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이라 그랬죠. 그렇죠? 동일한 내용, 객관적으로 내용이 일치가 됐다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주관적으로도 일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주관적 객관적으로 청약이 서로 교차됐으니까 그러면 계약을 성립시켜 주자. 근데 언제 성립되느냐? 여긴 지금 청약만 있죠. 그렇죠? 그럼 청약은 언제 효력 발생해요? 도달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양 청약이 동시에 도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동시에 도달 안 했죠. 그럼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시점은 언제겠어요? 나중 청약이 도달했을 때. 그래야 모두 도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 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의 성립 시기, 언제 성립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청약 승낙은요, 격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교차 청약은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그렇죠? 근데 동시에 도달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나중 청약이 도달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3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나와요. 의사 표시가 아니고 뭐래요? 의사 실현. 그럼 의사 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 표시는 없고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청약자의 의사 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으면 계약 성립하죠.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민법 시간인데, 민법 시간인데 개론책 들고 왔어. 아니 이게 있죠. 여러분들 책이 1차 책은 금박이야. 표지가 2차 책은 은박이야, 은박. 그걸로 구별하면 돼요. 그런데 같은 금박이니까 민법하고 개론이 또 두께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개론책 들고 왔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사무실 가서 책 한 권만 빌려달라. 그렇죠? 그럼 우리 사무실에 있는 실장님이 뭐라 그래요? 빌려주죠. 낙서하시면 된다, 안 된다? 낙서하시면 안 된다. 낙서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책 사셔야 된다. 낙서하시면 이 책 사셔야 된다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자꾸 뭐라 그래요? 줄거라 그러죠. 그렇죠? 어떨 땐 뭐라 그래요? 영어로 해요. 언더라인. 그렇죠? 언더라인. 그러면요, 아무 생각 없이 언더라인 딱 줄 걷죠. 줄 긋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책 산 거야. 그렇죠?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 산 거야. 그래서 난 자꾸 뭐라 그래? 줄거라 그래. 그렇죠? 막 쓰는 거야. 그럼요? 그냥 긋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긋는 거야. 이거 다 짜고 하는 거야, 이거. 그렇죠? 이렇게 1년에 책이 100권씩 팔려. 예? 안 갖고 와가지고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 줄거라 그러잖아. 어떨 땐 동그라미 하라 그러고, 그죠?
그래서 책 산다니까 그래 없어. 그렇죠? 왜 안 갖고 오냐고. 그게 뭐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요. 그렇죠?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줄 걷죠. 그렇죠? 그럼 아까 우리 실장님 줄 그면요. 책 사셔야 됩니다. 청약자야. 그렇죠? 줄 긋자마자 계약이 성립하죠. 청약자가 알든 모르든. 청약자가 몰라도 어떻게 돼요? 계약은 성립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청약자가 알든 모르든 어떻게 된다? 계약은 성립한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계약의 성립 시기. 그렇죠? 그러니까 청약 승낙은요. 격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양청약이 아니 격지자니까 승낙의 통지를 뭐 했을 때? 발송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교차 청약은요. 양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도달하지 않으면요. 그래요. 나중 청약이 도달했을 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요. 줄 그었을 때. 줄 그었을 때.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된다?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이게 됐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밑에 이제 그림을 보세요. 요 내용은 어디하고 딱 중복이 되냐면요. 여러분들 민법 총칙 내용하고 서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자, 거기 매도인 갑 있고 매수인 을 있죠. 계약 체결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전에 건물이 소실했죠. 그렇죠? 이전에 건물이 소실됐으니까 매도인 갑은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게 어떻다?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 그래요. 그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 원시적 불능 옆에다 땡땡 하시고 무효 이렇게 쓰세요. 무효. 자, 이 책에다가 내가 왜 무효라고 안 썼을까요? 내가 저자인데 이 책에다 왜 무효라고 안 썼을까요? 무효라고 쓰는 그 순간 책 산다니까. 무효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무효라고 쓰세요. 땡땡 하시고 무효라고 쓰면 여러분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땡땡하고 무효라고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책이 어떻게 또 팔리잖아 지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 자, 계약은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계약은 뭐가 된 거예요? 속된 말로 나가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뭐 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게 아니고 뭐에 해당해야? 요건. 그렇죠? 요건에 해당해야. 그 요건이 535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35조 보면 목적이 원시적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첫 번째 원시적 불능이어야죠. 그렇죠?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매도인이 채무자거든요. 왜 채무자냐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하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응? 그럼 둘 다 사실은 채무자야. 얘는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가 있는 거고 얘는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건데 우리 지금 뭘로 보는 거냐면 불능. 불능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얘가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은 불능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얘한테 뭐 줘야 돼요? 대금 지급해 줘야 되잖아. 돈 주는 건 불능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가 없는 거죠. 돈은 많아. 그런데 지가 없는 거잖아, 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돈 주는 건요. 불능이 없고 지체만 있어요. 그러니까 불능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 누구요? 얘요. 갑이 누구요? 매도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능은 얘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랬을 때 상대방의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잖아요. 믿은 거 뭐예요? 신뢰. 그래서 신뢰 이익을 배상해 줘야죠. 그런데 뭐를 넘을 수는 없어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생길 이익액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 아주 쉽게 뭐냐? 전매 차액. 내가 소유권 취득했어. 이행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내다 팔았으면 얼마 벌 수 있었잖아. 그게 뭐예요? 이행이익. 이행이익은 뭐다? 전매 차액. 전매 차익을 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자, 이 항 보세요. 전행의 규정은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뭐가 돼야 돼? 거꾸로 뒤집으면 선이 무과실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언제나 요건은 그래요. 선이 무과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35조 다른 거 아니고요. 요건 효과 묻는 거야. 요건 첫 번째 원시적 불능이어야죠. 두 번째 채무자는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죠. 상대방은요. 선이 무과실해야죠. 이게 요건이죠. 그렇죠? 효과는요.
실내익 배상이죠. 이행이익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렇죠? 요건 효과. 자, 그런데 밑에 가서 이제 밑에 이후 건물이 소실됐죠. 그럼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불능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채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이요.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귀책 사유가 뭐예요? 고의 과실. 채무자한테 고의 과실이 있어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뭐의 문제가 돼요? 채무 불이행. 그렇죠? 거기다 땡땡 하시고 채무 불이행이면 계약을 해지하고 뭐 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왜 손해배상 청구해요? 귀책 사유 있잖아 지금. 귀책 사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 법에서 책임을 묻는다가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면 뭐의 문제? 채무 불이행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죠. 그럴 때 뭐의 문제가 된다?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된다. 그렇죠?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되니까 위험 부담이 어떤 거냐? 자 이제 요걸 먼저 보십시다. 자 밑에 보세요. 3번. 존속상의 결련성 있죠. 왜냐하면 동시행의 항변권은 이미 얘기했거든. 응?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일방의 귀책 사유 없이 뭐 했어요? 일방의 채무가 소멸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가관계 있는 타방의 채무도 어떻게 돼요? 소멸하겠죠. 그렇죠? 소멸하니까 이때 갑은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할 의무를 면하죠. 그렇죠? 그러면 을은요. 대금 지급할 의무를 면하죠. 그렇죠? 누구 집만 없었어요? 누구 집만 날라갔어요? 매도인. 매도인이 누구예요? 채무자. 그렇죠? 그럼 독박은 누가 쓰는 거예요? 채무자.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 누가 지는 게 원칙이요? 채무자. 그렇죠?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제 필요한 게 그게 아니고 자, 이제 넘어가 보세요. 동시행의 항변권은 제가 청구권 할 때 항변권하고 같이 설명드렸어요, 이미. 그렇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잔금 날짜가 됐는데 매수인이요. 뭐래요? 잔금은 안 주면서 먼저 등기를 좀 해 주시면은 은행에 얘기 다 해놨다고. 응? 그래서 내가 바로 대출 받아서 잔금 칠 테니까 먼저 등기해 달라고 어떻게 해요? 청구를 하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거절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항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돼요? 잔금 가지고 오면 그때 뭐 한다? 예, 등기서류 주겠다. 어떻게 해요? 동시하자. 그게 동시행의 항변권. 그죠? 자, 그런데 그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위험 부담 보세요. 위험 부담은 원칙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37조 조문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 자, 위험 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요? 예,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는요 이행을 못하죠. 불능이 됐으니까. 그런데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지가 부담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자, 조문 나오죠. 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 귀책 사유 이시 없이 당사자 귀책 사유 이시 없이 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됐죠. 이행이 불가능해졌죠. 그렇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 됐다 이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 1번 천재지변이요. 문제 뭐라고 나와요? 태풍 한 번 나왔고 홍수 한 번 나왔어. 태풍이요. 그러면 태풍이 온 게 매도인 채무자 잘못이에요? 아니죠. 태풍 와갖고 집 다 떠내려가 버렸다고. 그러면 채무자는요 이행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상대방한테 돈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독박 쓰는 거예요? 채무자가 독박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첫 번째가 천재지변이야. 두 번째 토지가 수용됐대요. 토지가 수용된 게 채무자 귀책 사유예요?
아니죠. 토지가 수용이 됐으니까 채무자는요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세 번째 제3자 귀책 사유예요. 제3자니까 당사자는 귀책 사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의 문제라고. 이해 됩니까? 응?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는 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이렇게 안 나온다. 뭐라고 나온다? 태풍, 그렇죠? 수용됐다. 그다음에 제3자 귀책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갚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와? 병의 과실로 이렇게 나오면 그게 뭐예요? 제3자 귀책사유죠. 바뀌어서 나온다고요. 바뀌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그런데 원칙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요. 그럼 누가 부담하겠어요? 예, 채권자가 부담해야죠. 그렇죠?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얘기는요. 채권자 귀책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을 할 수 없게 됐잖아. 그렇죠? 그럼 채무자는 이행을 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이행을 면하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랬어요? 채권자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 거기 조문 나오네요. 자, 제일 첫 번째.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랬으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채권자 귀책 사유죠. 채권자 귀책 사유요. 귀책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또 하나 더요.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보시면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귀책 사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령 지체 중 귀책 사유 없이. 수령 지체가 됐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이행을 했죠. 채권자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수령을 안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렇죠? 수령을 안 하고 있는 중에 당사자 귀책 사유 이시 없이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지. 수령 지체 중에 천재지변. 수령 지체 중에 수용이 됐죠. 수령 지체 중에 제3자 귀책 사유. 같은 거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귀책 사유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수령 지체 중에 지금 채무자가 이행 제공했다니까 집 비워줬어. 근데 채권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사 안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태풍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령 지체 중에 귀책 사유 없이 요게 뭐로 나와요? 수령 지체 중에 천재지변. 수령 지체 중에 토지가 수용됐죠. 수령 지체 중에 제3자 귀책 사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채무자는요. 이행을 못하죠. 누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으니까 얘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그게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그렇죠? 이건 간단한 거예요. 조문 530조, 538조. 그런데 문제가 나올 때 단지 뭐로 나올 뿐이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나올 뿐이다. 요 말 바뀌어 나오는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아, 이걸 못 찾아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찾아내면 돼요. 요것만 찾아내면. 아, 그럼 이건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구나. 요건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구나. 그거 찾아서 문제 풀면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건 됐고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죠. 하나만 딱 설명할게. 제3자를 위한 계약 보험 계약이에요. 보험이요. 자, 우리 보험 들죠? 보험 들 때 누구를 정해요? 그렇죠. 수익자를 정하죠. 그렇죠? 나 죽으면 보험금 누가 받는다? 이 사람이 받는다.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요약자, 낙약자, 보험 드는 사람, 보험회사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죠. 그런데 보험료는 누가 받아요? 제3자가 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계약이다. 보험 계약이요. 그러니까 요약자, 낙약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약자, 낙약자 이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예요. 그런데 누가 보험금 받아간다고요? 제3자가 받아간다고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근데 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다른 걸로 설명해요. 언제나. 이것도 예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제가 설명할 때는요. 여기 갑한테는요. 누가 있냐면 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어요.
자, 그럼 갑은 채무자죠. 우리 사례에서 채무자는 돈 갚아요, 안 갚아요? 절대 안 갚아요. 자,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병은 갑을 데리고 어디 간다? 산에 갑니다. 병은 갑을 데리고 어디 간다고요? 산에 갑니다. 왜 산에 갔을까요? 얘를 묻으러 간 겁니다. 얘를 심어요. 묻는 거하고 심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죠. 묻는 거는 여기까지 가는 거고 심는 거 여기까지. 그렇죠? 얘를 산에다 심어요. 심고 꼭꼭 밟아주고 혼자 내려와. 그렇죠? 그럼 밤새 얘는 산에 혼자 있어야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는 거죠. 그렇죠? 강박을 했어요. 다음 날 얘가 얘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바로 꺼내줍니다. 꺼내주면 얘는요, 을하고 바로 가서 매매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다 한 줄 써요.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걸 제3자 약관이라 그래요.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병은 을한테 뭐예요? 대금 지급 청구하죠. 요걸 무슨 계약이라 그런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그런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요 갑이 을한테 뭐라고 요청했어요? 대금을 병한테 주라고 요청했죠. 그러니까 이 갑을 요약자 그래요. 을은요, 그래 내가 얘한테 돈 줄게 승낙했죠. 그러니까 을은 낙약자 그래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제3자죠. 아니면 뭐라 그러냐면 얘가 수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수익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면 언제나 뭘 생각해요? 산에 가는 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면 어디 간다고요? 산에 갑니다. 왜 산에 가요? 심으러 갑니다. 심으러. 됐어요? 왜 심어요? 돈 안 갚으니까. 아, 이거 기억하시라고 이거. 이거 딱 기억하시면 그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5페이지 보세요. 계약의 해제. 자, 해제. 이것도 이미 우리 한 거예요. 언제 했냐면 자, 생각해 봅시다. 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해 못 해. 아무 때나 못 합니다.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법정 해제. 그렇죠? 근데 법정 해제 조금 전에 우리 했어요. 언제 했냐면 언제 계약 해제한다 그랬죠?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아까 채무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면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럼 뭐 한다고요? 계약 해제하고 뭐 한다고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법정 해제는 언제 해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약정 해제는 언제 할까요? 약정을 했잖아. 그렇죠? 약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하는 게 약정 해제예요. 자, 우리는 법정 해제가 중요할까요? 약정 해제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법정 해제가 중요하죠. 약정은요, 지들끼리 한 거잖아요. 지들끼리 한 게 지들끼리 신경 쓰면 되지 우리가 왜 신경 써? 응? 우리는 법정 해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법정 해제가. 그런데 그 밑에 비교해 놓고 합의 해제 있죠. 합의 해제, 합의를 다른 말로 하면요, 계약이요.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해제 계약이요. 해제하자고 청약하고 해제하자고 승낙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고, 그런데 자, 법정 해제, 약정 해제는요, 단독행위고, 단독행위니까 성질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뭐다? 해제 계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밑에 자, 취소하고 해제하고 비교해 놨죠. 그렇죠? 취소는 어디서 해요? 민법 총칙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 행위, 그러니까 계약도 취소할 수 있고 단독 행위도 취소할 수 있고 합동 행위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해제는 어디서 해요? 계약법에서 뭐만 해제할 수 있어요? 계약만.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 행위는 해제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그렇죠? 모든 법률 행위는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해제는 계약만. 두 번째, 취소 언제 해요? 총칙에서 하셨잖아.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렇죠? 그럼 해제는 언제예요? 금방 했잖아요. 법정 해제, 약정 해제. 그렇죠? 해제했죠. 아, 자, 취소했죠. 그럼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해제도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렇죠? 그럼 둘 다 똑같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취소는 뭐 한다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한대죠. 근데 해제는 뭐 한대요? 원상 회복한대요. 아니, 둘이 똑같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얘는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러고 얘는 원상 회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부당이득 반환 어떻게 해요?
선의는 현존이익 반환이고 악의는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다 배상하는 거죠. 근데 원상 회복은 뭐라 그래요? 선의 악이 가리지 않아요. 선의 악이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원물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인은 뭐 받았어요? 돈 받았어요. 매도인은 돈 받았어. 받은 게 금전이야. 그러면 받은 날서부터 뭐 해야 된다? 이자를 가산해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원상 회복은 뭐 하는 거다? 원상 회복은 부당이득 반환하는 건데 부당이득 반환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용어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안 그러고 원상 회복이라고 쓰는 이유는 그건 뭐다? 그건 뭐다? 자, 부당이득은 선의 악의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틀리잖아요. 근데 원상 회복은요. 선의 악이 가리지 않고 지금 뭐야? 원물 반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상 회복도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칙이에요. 예외. 원상 회복도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칙 예외라고요. 그래서 특칙이 세 개가 다 나왔어. 자, 일단 부당이득 반환 원칙 먼저 외워봅시다. 원칙.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다 배상해야 돼. 자, 그런데 민법 총칙에 있는 특칙이 뭐였어요? 총칙에서는 제한 능력자는요. 선의, 악의 가리지 않고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특칙이었잖아. 두 번째 아까 점유권 할 때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럼 선의는요. 부당이득 반환이 뭐가 된다?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뭐야? 특칙. 그렇죠? 그럼 악의는요. 특칙이 없으니까 원칙. 그렇죠? 세 번째 계약법에서의 해제는요. 선의, 악의 가리지 않잖아. 선의, 악의 가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또 뭐야?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칙이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런데 매도인이 뭐 받았어요? 금전 받았어. 그럼 받은 날서부터 뭐 줘야 돼요? 이자. 이자는 뭐다? 이자는 부당이득이다. 왜? 원상회복은 뭐에 관한 특칙이다?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칙이니까. 그렇죠? 그럼 원상회복은요? 그 이자는 뭐가 돼요? 부당이득이지.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원상회복은 선의 악이 가리지 않고 원물 상환하는 거니까 그것도 뭐다?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칙이다. 이 특칙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을 외워야 특칙을 이해할 수 있다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해제권의 발생 그랬는데 법정 해제 언제 생겨요? 채무 불이행이요. 그렇죠? 채무 불이행이 거기 4개 나와 있어요.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그다음에 수령 지체. 이렇게 4개 나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어차피 계약법 할 때 다 나와요. 이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해제의 효과예요. 해제를 했어요. 자, 해제를 하는 거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항상 있죠. 이렇게 예를 전제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했어요. 원칙은요.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동시행 관계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등기를 해 주시면은 그럼요. 은행 대출 받아서 바로 잔금 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갑이 잔금 안 받고 먼저 을한테 등기해 줬죠. 등기해 줬어요. 그럼 얘는 잔금 날짜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 받아서 잔금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걸 이행 지체라 그래. 그럼 얘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돈 달라고 최고해야 돼요. 최고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상당한 기간이 얼마냐? 2주. 2주 지나야 된다고. 벌써 2주라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팔아먹고 도망갑니다. 그 사이에 팔아먹고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먼저 등기해 주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자, 지금 채무 불이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먼저 최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계약을 해지하겠죠. 그렇죠? 얘가 이제 매매 계약을 해지한단 말이에요. 요 매매 계약이 채권행위죠. 매매 계약 채권행위. 그렇죠? 등기해 준 건요. 물권행위. 채권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면요. 물권행위도 덩달아 효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어떻게 돼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요 갑한테 돌아와. 이미 소유권은 갑한테 온 거야. 다만 등기부에는요. 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에게서 얘한테 뭐 하겠어요? 등기 말소해라 청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제를 하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돼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뭐냐면 유인성. 그러면 자 유인성이니까 채권에게 효력을 상실하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효력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한테 복귀한다. 얘가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에게서 얘한테 뭐 하면 돼요? 등기 말소 청구하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먹고 도망가죠. 그렇죠? 을이 병한테 팔아먹는다고요. 매매하고 난 다음에 등기해 준다고요. 그러면 당사자가 갑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야? 제3자. 그렇죠? 제3자는요.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되니까 얘는요.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냥 제3자라고만 돼 있어. 그러니까 선이, 악이 가리지 않고 다 뭐가 돼? 소유권 취득해. 선이, 악이 가리지 않고 다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548조 조문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데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3자는요. 선이, 악이 가리지 않고 뭐가 된다?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요. 이제 얘한테 원물 반환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럴 땐 뭐 주는 거예요? 돈 줘야 돼. 가액을 반환해야 돼.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뭐 받았어요? 얘는 중도금 받았어요. 아니 중도금을 받았으니까 등기를 먼저 해주지. 계약금만 받고 등기해주는 미친놈이 어딨어. 그렇죠? 중도금도 많이 받았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돌려줘야 돼? 받은 중도금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돌려줘야 돼요? 받은 날서부터 이자 가산해야지. 그렇죠? 얘는 소유권 돌려줘야 되는데 얘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돌려줄 수 없으니까 돈으로 반환해야지. 가액을 반환하는 거고 얘는요. 돈 받았잖아. 그러니까 받은 날서부터 이자 가산해서 반환해야지. 됐어요? 그런데 얘는요. 선이든 악이든 가리지 않고 뭐 한다고요?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유인성, 소유권은요. 자동적으로 갑한테 돌아오고 두 번째 제3자는 어떻게 돼요? 보호가 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해제를 하면 따라오는 효과가 두 번째 아까 뭐라고요? 원상.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원상 회복해 볼게요. 얘한테 안 팔았다고 칠게. 안 팔았다고 원상 회복하려고. 자, 원상 회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이, 악이 가리지 않고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 뭐 받았어요? 얘 뭐 받았어요? 돈 받았다니까요. 금전. 그렇죠? 그러니까 받은 날서부터 뭐 줘야 돼? 이자 가산해야죠. 얘는 뭐 받았어요? 소유권. 그렇죠? 소유권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뭐 했어요? 점유해서 사용했죠. 그게 뭐예요? 과실을 수취했죠. 그러니까 뭐 반환해야 돼? 과실 반환해야죠. 얘가 금전에다 이자 반환하는 것과 얘가 소유권에다 과실 반환하는 건 다시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그렇죠? 자, 그런데 얘가 뭐 했어요? 채무 불이행했잖아요. 얘 뭐 했어요? 귀책 사유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뭐 한다고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요. 세 번째 뭐예요? 손해배상. 그럼 따라오는 게 세 가지네. 계약을 해지하면 첫 번째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따라오는 게 두 가지네. 첫 번째 유인성 소유권 자동적으로 돌아온다. 두 번째 제3자 보호. 그렇죠? 두 번째는 원상 회복이잖아요. 원상 회복은요. 선이 악이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원물 상황 그대로 돌려주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매도인은 돈 받았으니까 받은 날서부터 이자. 얘는 소유권 받았으니까 과실 반환해야죠. 됐어요? 그런데 얘가 뭐 했어요? 채무 불이행했잖아. 그러니까 모두 해야 돼. 손해배상 해야죠. 그렇죠? 근데 조문이 하나 더 있네. 자, 조문 7페이지 가 보세요. 551조 있네요. 551조. 해제,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소리예요?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요.
36,000가지 뜻이 있는 거시기예요. 이 거시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요. 계약을 해지하면서 어떻게 돼요? 원상회복 앤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 청구하면서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했잖아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뭘 청구하겠어요? 일단 원상 회복해라. 그렇죠? 원상 회복해라. 그러면서요. 얘한테 손해배상 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얘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죠. 그렇죠? 얘는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고 금전에다가 이자 돌려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을은요. 원상 회복해야죠. 돌려줘야죠. 원상 회복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돼? 또 하나 더 해야 돼. 얘는 손해배상 해야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원상 회복 앤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니까 서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러면 편한데, 그렇죠?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말이 어려운 거잖아. 그렇죠?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갑한테 돌아온다.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그렇죠? 그런데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조문에 그냥 제3자라고만 돼 있다. 그러니까 선의, 악이 가리지 않고 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죠? 두 번째, 자, 계약을 해제하면 두 번째 뭐 따라와요?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의, 악이 가리지 않고 원물 상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매도인은 뭐 받았다? 금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된다? 받은 날서부터 이자 가산해야 된다. 이자는 뭐다? 부당이득이다. 왜? 원상회복은 뭐니까?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칙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는 뭐다?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칙이니까 부당이득이지. 손해배상이겠어요? 손해배상 아니죠. 그렇죠? 자, 세 번째요. 손해배상 청구하죠? 얘가 뭐가 있으니까?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원상회복 앤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래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세요? 그러니까 해제하면 따라오는 효과가 세 가지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원상회복,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렇죠? 자, 요 내용입니다. 특수한 소멸 원인은 다음에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있는 건 그냥 용어 설명해 놓은 거예요. 증여는 무슨 소리고 매매는 무슨 소리고. 단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거기 7번 경계라는 거 있죠. 요것만 설명드릴게. 대물 변제는요. 변제하는 게 빚 갚는 거잖아요. 빚은 뭐로 갚아야 돼요?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뭐로 갚은 거야? 물건으로 대신 갚은 게 그게 대물 변제죠. 그렇죠? 이건 별로 문제가 될 게 없고 경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계. 이게 말이 어려워요. 경계. 경계 보세요.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는 구채무는 경계로 인해서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는 계약을 하는 건데 구채무를 소멸시키고요.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채무와 신채무가 동일성이 없어. 경계는 구채무 소멸시키고 신채무 발생시키는 계약인데 신채무와 구채무는 동일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들어 드릴게요. 예로 기억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뭐냐면 사채업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구채무가 얼마냐? 100만 원이에요. 돈 못 갚았죠. 그렇죠?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자 발생할 거 아니야. 걔네들 이자 선이자 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자를 다시 원금에 포함을 시켜. 그 이자를 다시 원금에 포함시켜. 그러니까 다시 신채무가 얼마냐? 200만 원이야. 경계를 했다고. 원래는 100만 원이었죠. 그렇죠? 돈 갚아서 못 갚았어. 못 갚았어. 그러니까 이 구채무에 대한 이자를 다시 원금에 포함시키는 거야. 그럼 신채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채무와 구채무는 동일성 있어요, 없어요? 동일성 없죠.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경계한 거예요. 경계. 여러분들은 경계, 이걸 경계하셔야 돼. 경계. 이게 됐어요? 아, 이게 이런 일이 있다니까. 실제로요. 있었던 사건이야. 여대생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급전으로 300만 원을 받은 거야. 사채업자한테. 빨리 갚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3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은 돈이 600만 원을 갚았어. 그런데 남은 채무가 900만 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근데 뭐가 된 거예요? 경계가 돼 갖고 닫고 어떻게 되는 거야? 원금에 들어가고 원금에 들어가니까 자꾸 눈땡이처럼 커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어떻게 했냐면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사채업자 어떻게 했겠어요? 룸사롱 나가라. 예? 룸사롱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자살했어. 자살했어. 이 사건이 이게 한번 문제가 됐어. 그래서 그 여대생 아버지가 얘가 자살할 이유가 없는 애인데 왜 자살했냐? 추적을 해보니까 경계야. 사채업자야. 300만 원 빌렸는데 얼마 갚았다고요? 600만 원 갚았다고요. 근데도 얼마 남았어요? 900만 원 남았어. 이거는 빚더미에 계속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사채업자 이런 데 있죠? 그런데 가면 돼 안 돼?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아야 돼. 그런 놈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웃잖아요. 처음에는 막 친절하게 하잖아. 나중에는요. 마각을 드러내지. 그렇죠? 어디 가자 그래요? 산에 가자 그러잖아. 산에. 예? 그게 바로 그거라고. 경계 이해됐어요? 아, 느낌이 중요해. 느낌 왔어요? 예, 그게 경계예요. 됐죠?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쭉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월이네. 1월서부터 우리 민법 총칙부터 새로 나갑니다. 자, 그래요. 오늘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